네. 결산분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4주차 2교시 수업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해볼 건데요. 자, 얘는 어떤 내용이죠?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말 현재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퇴직한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되냐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고, 대손 충당금은 기말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채권. 넓은 의미의 채권의 의미는 받을 돈이죠. 받을 권리가,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떤 증서, 종이, 문서, 종이 서류, 뭐 이런 것들을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지를 조금 구분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 이런 것들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이유가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인 뭐 어떤 재화나 용역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받을 돈이 생기면 외상 매출금 혹은 뭐 바드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지만 뭐 기타 뭐 어쩌다 한번 우리는 기계 파는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서 쓰던 그 사용하던 기계를 뭐 진부하 때문에 뭐 어쩌다 일시적으로 한번 팔았다. 그럼 그거를 팔았기 때문에 받을 돈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미수금 이렇게 처리하죠. 예. 성격이 약간 틀려요. 혹은 또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은행이 아닌 이상 금전을 대여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물건 파는 회사인데 매출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느니 누군가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좀 받는 게, 이자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뭐 요런 경우에는 이제 대여금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근데 걔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만약에 1억을 빌려줬다고 하면 그 1억에 대한 걸 대여금으로 표시하고 내가 받을 권리가 있죠, 원금을. 이렇게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들이 채권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이렇게 대여금, 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데 이 돈을 항상 언제나 100%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100%다 받습니까? 물론 알아서 뭐 한 달 뒤에 갚을게 이렇게 약속한 친구가 한 달 뒤에 딱 맞춰서 갚으면 너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 건 맞지만 갑자기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파산을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연락이 두절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을 아직 실제로 못 받게 된 건 아니지만, 미리 12월 31일 날 아이고 우리 회사가 외상매출금 받으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뭐 한 1억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에게 받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1억을 진짜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생기죠. 그죠?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보면 항상 받아야 될 돈 중에서, 받을 돈 중에 한 1% 정도는 못 받더라, 결국. 뭐, 요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그죠? 그런 경험이 쌓였다면, 그리고 꼭 그런 단순히 과거 그 경험률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다른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과연 나중에 얼마만큼 돈을 못 받게 될지를 추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그 추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 추산된 금액만큼을 사실 우리 회사는 1억만큼 받을 돈이 있지만 그 중에 1%인 뭐한 100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보 이용자한테 미리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이 역시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받을 돈 1억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받을 돈 1억은 있지만 뭐 저희가 좀 열심히 합리적으로 추산을 해봤더니 한 10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고 그래도 9,900만 원 정도는 확실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정보이겠죠?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받을 돈이 있으면 그 받을 돈은 중에서 얼마만큼을 못 받을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추산을 한 다음에 그 추산된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해라.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부채로도 동시에 인식해라. 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기중에 회계 처리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따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거잖아. 이런 게 결산이에요. 이런 게 결산.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하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설정하는 방법이 대손 그 아까 퇴직급여 충당금이랑 좀 비슷해.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뭐냐? 전년도 말에 가지고 있는 전체 채권 중에서 못 받을 돈이 얼마일 것 같다. 그 금액을 추산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올해 새롭게 올해는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의 받을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받을 돈 중에서 못 받을 것 같은 돈이 얼마다. 그럼 그 두 개의 차액을 비교해서 차액만큼만 추가로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때 바드러움이나 외상매출금 같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받을 돈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때는 해당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판매비와 관리비, 손익계산서 상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 위치에 표시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미수금 혹은 대여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추산되는 그런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은 기타의 대손생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어디에 표시되냐면 손익계산서에 똑같이 표시는 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이라는 예, 위치 영업 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산일 현재. 자, 외상매출금. 요거 1번부터 할게요. 1번하고 3번 케이스를 합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하고 3번. 결산일 현재 우리 회사가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상매출금 잔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손 추정률은 1%랍니다. 50만 원 중에 5천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기에서 이월된 대선 충당금 잔액은 그러니까 이미 2019년도 말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외상매출금이 뭐 100만 원 있었을 수도 있고 2019년 말에는 30만 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있는 잔액 대비 얼마만큼 못 받을 것 같냐 생각해 봤더니 그게 1,000원이었답니다. 1,000원. 1,000원만큼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2019년 12월 31일 현재는 이렇게 예상한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2020년 말 현재는 5,000원만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산 분계를 하면 되냐면 1,000원하고 5,000원만큼의 차이인 4,000원만큼에 대해서 추가로 대손 충당금 대변에 4천만 원, 차변에 대손 상각비 비용 4천만 원을 인식하면 되겠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손 상각비 4천만 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4천만 원 4천만 원이 아니죠. 4천 원 4천 원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번하고 4번 케이스를 한번 해볼까요? 이 케이스는 뭐냐면 분명히 2020년 말 현재 예상되는 대손 금액은 5천 원인데 50만 원의 1%니까. 근데 이미 2019년도에 못 받을 거라고 예상됐던 금액을 8천 원만큼으로
지금 예상되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이미 잡아놓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3,000원만큼을 오히려 대손 충당금 잔액을 줄여주셔야 돼요. 줄여주셔야 돼. 그래서 대손 충당금, 얘는 부채니까 어쨌든 대변 잔액이었을 거니까 차변으로 3,000원만큼을 줄여주시고, 여기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얘는 판매 및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됩니다. 3,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는 2번, 3번 케이스인데, 이제는 받을 돈의 성격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인 경우입니다. 미수금.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자, 달라질 건 없어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진다? 계정 과목만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뭘로? 기타의 대손 상각비 하고, 얘는 어디에 표시된다? 영업의 비용에 표시된다. 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의 비용에 표시된다. 얘는요, 판관비 쪽에 표시된다. 얼마예요? 똑같이 4,000원. 여기는 똑같이 대손 충당금 4,000원. 자, 동일한 대손 상각비지만 얘를 표시되는 걸, 영업활동과 관련된 건 판관비 쪽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비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은 하되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것으로 표시함으로써 이 표시되는 위치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또 정보의 유용성이 올라갔어요. 그죠? 왜? 양쪽에 대손상각비, 기타 대손상각비가 양쪽에 금액이 얼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과 관련돼서는 4,000원만큼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뭐 미수금 같은 게 존재하나 보다. 그 미수금 같은 거에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또 4,000원이구나.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저게 그냥 합쳐서 무작정 대손상각비 8,000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정보의 유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2번, 4번 케이스는 요 1번, 4번 케이스랑 똑같은데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일 때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뭐만 달라져?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 외 수익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대꾸가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여기 지금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칸은 미수금이라는 비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 그 못 받을 돈을 추측할 때, 예상할 때 나오는 결산 분계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 받지 못할 금액을 추정했을 때 그 추정된 금액을 결산분계하는 내용입니다. 개념은 동일한데 단 하나 뭐만 차이가 있다?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되는 곳이 다르다. 하나는 영업의 비용, 하나는 판관비로 표시가 된다. 설마 지금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의 구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맨 위에 매출,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영업이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뭐 복류생비, 지급임차료, 쭉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가서, 아이고, 저 위에가 매출총익이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뭐 요런 아주 기본적인 구분이니까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갑니다. 이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지금 결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15개만 한다고 추렸는데 꼭 자주 나오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뭐 실무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고른다고 골랐는데도, 정말 줄인다고 했는데도 뭐 많네요. 자,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사전에 이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등록해 주시면, 그죠? 그 세법에서 원하는 상각 범위액이 구해지고요. 그 구해진 거와 별개로 회계에서는, 지금 우리 회계하고 있는 거 회계, 결산은 회계예요. 회계에서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 금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 계산하고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액은 제가 예시를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뭐 감가상각비는 다양하니까 다 하실 수 있죠. 자, 그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13번은 뭐냐?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근데 부채도 다시 그 다음 하단 하위 단계로 내려가면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나눠지죠. 크게 보면 자산도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나눠지는데, 근데 이 부채가 유동 부채 중에서 비유동 유동 이거는 따지는 건 뭐예요? 다 부채에서 따지는 거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그 갚아야 될 돈인 부채의 만기가 얼마나 남았냐, 이걸로 유동 비유동을 따지잖아요, 보통. 근데 보통 1년 이내로 남았다. 네,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1년 이내로 남았다. 그러면 유동부채. 그 다음에 아직 부채는 부채인데 이 원금을 갚아야 될 시점이 1년 이상 많이 남았다. 그러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비유동 부채였던 부채가 시간이 계속 지나면, 그죠? 갚아야 될 날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만기가. 원래 5년 후에 갚기로 하고 빌린 비유동 부채가 있는데 걔가 시간이 흘러 4년, 3년, 2년 이렇게 줄다가 어느 날쯤 되면 4년이 경과하면 어휴 이제 내년 뭐 5월 달쯤에는 갚아야 되겠네. 만기가 왔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기말에 12월 31일 날 그 비유동 부채 쪽에 계상되어져 있는 그 부채 계정 과목을 어디에 표시되도록 하는 게 그 재무상태표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정보가 유용해질까요? 유동부채 쪽에 표시를 하게 해야죠. 왜냐? 사람들은 유동부채의 내용을 보면서 아, 여기에 있는 금액만큼은 조만간 회사가 갚아야 되니까 현금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비유동부채 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요거는 한 1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래도 뭐 조금 더 여유가 있겠구나. 비유동부채가 좀 많은 거는 뭐 그래도 갚을 수 있겠네. 매출이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동부채가 뭐 갑자기 딱 봤는데 유동부채 50억이 있다. 이 회사는 매출이 1년에 10억밖에 안 나는 회사인데 이 50억을 1년에 어떻게 갚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 부채냐 비유동 부채냐라고 구분해서 표시해 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비유동 부채였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만기가 계속 줄어드니까 당장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가 있다고 하면 걔는 더 이상 비유동 부채 쪽에 표시되는 것보다는 유동 부채 쪽에 표시되는 게 훨씬 더 정보의 유용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름은 처음에는 장기 부채였기 때문에 계정 과목 이름 자체는 장기 부채예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장기 차입금이 있지. 그 장기 차입금을 그대로 없애줍니다. 일단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만큼 여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동성이 있는 장기 부채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은 장기라고 했지만 얘는
어디에 표시된다?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 칸에 표시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바로 유동성 대체. 네, 만기가 짧아진 거를 유동부채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이고, 좋다. 자, 매출원가. 이 내용이 많은데, 해봅시다. 네. 매출원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말에 해줘야 될 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실제로 기말에 재고자산이 얼마만큼 남아있는가를 확정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상품을 관리하는 대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어느 회사가 상품을 사와서 다시 그거를 파는데 몇 개를 얼마에 언제 사왔는지랑 몇 개를 얼마에 언제 팔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재를 하고 있겠죠, 항상. 맞아요. 기재를 하죠. 그 내용이에요. 2020년 1월 1일자로는 보면은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상품을. 그건 20원에 사온 건가 봐. 근데 얘는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전기말 재고였던 거죠. 이 한 개는. 그리고 5월 달에 5개를 샀어요. 10원 주고. 그리고 7월 달에 4개의 상품을 샀어요. 30원 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우리는 총 10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10개는 이렇게 구분지어서 20원, 10원, 30원에 사왔네, 각각. 그리고 10월 달에 실제로 이 중에서 4개를 팔았는데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하자라고 했으니 이 4개는 어떤 게 팔린 거예요? 20년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던 한 개하고 20년 5월 달에 구매했던 5개 중에 3개가 팔린 거고. 그죠? 그리고 11월 30일 날 판매된 2개는 2020년 5월 1일 날 구입했던 5개 중에 남은 2개. 그래서 결국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2020년 7월 1일 날 구입했던 4개. 30원에 구입한 4개. 요게 이제 장부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대장 상 남아있는 기말 상품 재고 금액은 4개고, 그게 바로 7월 1일에 구입했던 30원짜리. 그래서 120원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 장부상으로는. 그죠? 근데 실제 창고에 가가지고 몇 개 남아있나 봤더니, 분명히 4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2개만 남아있는 거야. 2개만. 그런데, 그럼 2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정상적으로 없어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비정상으로 없어진 거다. 더군다나 더 문제는 뭐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창고에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상품의 단가는, 매입 단가는 분명히 30원 주고 사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원 주고 사온 거였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이 상품이 지금 20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50원에 잘 팔고 있었는데, 30원에 사온 게 20원밖에 안 된대요, 지금은. 그러면 어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발생했겠죠. 자, 이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기준이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나를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 1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즉 매입한 단가보다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단가가 더 싼 경우에는 너무 슬퍼서 손실인데, 그 손실을 인식할 때는 꼭 매출 원가로 그 손실을 처리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 하나.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장부상에는 분명히 4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창고에 가서 확인했을 때 사라진 개수, 그게 2개가 사라졌죠. 그 사라진 것 중에서 정상적인 부분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그 사라진 내용을 구분을 하되, 정상적으로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원가는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용 손실은, 그다음 비정상적으로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실제 얼마일까요? 실제 남아있는 게 2개잖아. 여기 실제 남아있는 게 2개. 그리고 30원에 매입했던 건데
시장에서 20원에 팔리고 있으니 10원만큼 손실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20원입니다. 되셨나요? 네, 20원이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얼마일까요? 한 개 한 개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애들의 단가는 30원에 사온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개 30원, 한 개 30원 이렇게 해서 30원만큼이 각각 정상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지금 뭘 할 수 있다 결국 기말 결산 분계를 할 수 있다. 결산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지금 다 알아야 된다. 자, 기업회계 기준이 약속한 내용대로 뭘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얘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구해보면 구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개인데 하나는 기초재고에서 단기에 매입한 걸 더하고 그 다음에 실제 남아있는 기말재고를 빼주고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손실 왜냐하면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얘까지만 빼주면 150원이라는 매출원가가 나와요. 근데 같은 논리로 반대쪽 같은 논리지만 반대쪽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을 더해준 금액에서 실제 기말재고가 아니라 장부상 기말재고를 빼주면 빼준 금액에다가 다시 이 매출원가로 처리하기로 했던 정상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더해주면 150원이라는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 숫자들을 구할 수 있어야 우리는 기말 결산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구한 다음에 일자별로 분계를 해보면 1월 1일날은 아무 분계가 없죠. 그냥 한 개 가지고 있던 게 넘어왔으니까 5월 1일날 상품을 샀을 때는 상품 현금 7월 1일날 상품 매입했을 때도 상품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고요. 10월 달에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 받을 돈 150원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중요한 건 팔렸으니까 이때 4개가 팔렸잖아요. 이 팔린 거에 대해서 어떤 분계를 하냐 이거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판매된 상품이 실제로 나갔기 때문에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드는 분계는 그 팔렸던 당시 그 날짜에 이 분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지? 기말에 한 번에 몰아서 해요. 그게 지금 결산 분계야. 기말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가 지금 이렇게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어, 결정하는 그런 분계를 기말에 하게 되는데 걔를 기말 결산 분계라고 하고 결산 분계는 크게 보면 매출 원가를 잡아주는 것과 비정상 감모 손실을 인식해주는 이 두 가지 분계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 분계로 나누어지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 원가 자체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정상 감모 손실을 매출 원가로 올려주는 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로 올려주는 거, 요 내용의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쭉 가서 결국에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비정상 감모 손실만큼은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12월 31일자에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 어떤 분계를요? 이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이 분계. 비정상 감모 손실 상품 이 분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입력할 때 나머지 내용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자동 작업 메뉴에 가셔가지고 예, 정상이랑 비정상 감모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모두 반영된 실제 기말 재고액을 입력해 주시면 단가도 실제 단가로 계산되어진 수량도 실제 수량으로 계산되어진 재고액을 입력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분계가 다 됩니다. 이 분계가. 자, 되셨죠? 아이고, 이건 죄송하네. 두 번째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 자, 마지막이에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부담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으로. 그런데 미리 조금씩 납부한 세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 선납세금으로 미리 처리했었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예시를 볼게요. 법인세를 추산해 보니까 1년 동안의 법인세를 우리 회사가 120만 원 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중간 예납세액이 있더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에 대한 법인세를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보통 내는데
그 3월 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10월 달쯤에 중간 예납이라 해서 뭐 전년도 냈던 법인세의 절반이라든가 아니면 요 2020년 1월부터 6월 이 절반 기간, 절반 기간에 대한 결산을 통해서 내야 될 세금이 얼마, 법인세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 금액을 낸다든가 하여튼 둘 중에 뭘 내든지 간에 세금을 좀 미리 걷는 게 있어요. 그 미리 걷는 세금을 중간 연합세액이라고 하는데 그거 미리 낼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미리 냈으니까 선납이죠. 선납세금 40만 원, 현금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 해놓거든요. 그런데 12월 31일자가 되면 정확하게 1년치 얼마 내야 될지 생각해 보니까 120만 원이야. 근데 40만 원 미리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어요? 80만 원만 인식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법인세 등, 원래 법인세 비용인데 K랩에선 법인세 등이라고 쓰더라고요. 하여튼 12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미 여기 미리 낸 세금, 선납세금 해놨던 거를 없애줘야 돼. 선납세금 40만 원. 그리고 미지급 세금, 법인세가 되겠죠. 8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로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는 법인세로 80만 원만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계를 따로 해주셔야 되고 이런 애들을 이렇게 분계해 주는 것을 결산 분계라고 합니다. 자, 2교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3교시로 넘어가서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